자, 18번부터 할 차례죠. 자, 근데 자, 확인 설명서 부분을 정리할 게 있어요. 확인 설명서 양식을 보면, 특히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를 보면요, 항목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자,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세부 확인 사항이고, 자,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 중개 보수 등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해서 기재하는 거예요. 직접 조사한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것을 기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는 요구할 수 있는데 반해서 여기는 요구를 못한다. 그게 두 개의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는 걸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데, 암기하실 때는 기표랑 권공의 입관비는 이에 줘버려라, 이런 식으로. 기표랑 권가 양반의 입관비는 예 줘버려라. 요 기자는 요게 기본 확인 사항을 의미하고요. 이 표가 뭐냐면 대상 물건의 표시. 요게 권이 뭐냐면 권리 관계. 공이 뭐냐면 공법상 주제사항. 입이 뭐냐면 입지 조건. 관이 뭐냐면 관리에 관한 사항. 비가 뭐냐면 비선호시설. 그 다음에 예가 뭐죠? 예정 금액 등. 세 가지 적습니다. 여덟 번째 조가 뭐죠? 조세. 세 가지 적어요. 관리에 관한 사항은 두 가지 있고, 나올 때마다 봅니다. 요게 기본 확인 사항이니까 이건 요구할 수가 없다. 반면에 요구할 수 있는 게 네 개죠.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요세 실내벽이 환해요, 이런 식으로. 요 사이 실내벽이 환합니다. 실내벽이 환해요. 요게 아홉 번째. 실이 뭐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요 내자가 뭐예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요 벽자는 뭐예요? 벽면하고 도배 상태. 환자는 뭡니까? 12번째. 환경 조건. 세 개 있었죠? 좀 이따 봅니다. 중개보수 등 이렇게 돼요. 여기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여기가 이제 서식이고, 그 다음에 더 이제 들어가서 확인 설명서 양식을 비교하는 내용이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3번, 4번 서식. 그래서 요게 주, 비, 토, 입 이렇게. 그래서 요게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입관공 이렇게 되고, 자, 요럴 때 환경 조건을 기재하는 란이 있느냐? 그랬을 때 여기만 있어요. 주거용만. 나머지는 하나도 없죠. 이렇게. 비선호시설을 기재하는 칸이 있는가? 그랬을 때 비선호시설은 비가 오다가 말다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을 적는가? 그랬을 때 확인 설명서 입지 조건은 거의 다 있는데 끝에 가서 쏙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법상 주제사항을 적는 항목이 있는가? 거의 다 있는데 끝에 가서 쏙 빠지는 거예요. 요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 그 다음에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 요건 건축물에 관련해서 기재할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 세 가지는.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동그라미. 비주거용 건축물이죠. 요것도 동그라미. 근데 토지는 이제 건물 없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X. 이것도 X. 예. 이게 끝이 아니고 모든 확인 설명서에 다 나오는 공통 기재사항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는 예수님의 취권 발표다. 취권 발표다. 이렇게. 요게 뭐냐면 거래 예정 금액 등. 요게 중개보수 및 실배 금액과 산출 내역. 요게 취득 관련 조세. 요게 권리관계. 그런데 여기는 실제 권리관계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표는
대상 물건의 표시해서 이것까지 치면 6개예요. 공통사항 이렇게.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봤을 때 요쪽 한 문제, 요쪽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 비중으로 봤을 때는. 문제 보면서 다시 또 살을 붙여봐요. 자, 18번에서 기재 항목 중에 세부적으로 뭘 기재하느냐. 1번에 보면 벽면 도배 상태가 요거지 않습니까? 벽면, 요거죠, 요거. 벽면 도배 상태는 두 개밖에 없어요. 벽면, 또 하나가 도배. 자, 2번 지문에 있는 권리관계는요, 요거죠. 근데 권리관계에서 요 주의할 게 이제 최근에 항목이 하나 생겨서 여기도 두 개입니다. 권리관계 중에 앞에 있는 것은 등기부 기재사항. 뒤에 있는 건요. 요게 나오는 거예요. 민간 임대 등록 여부. 자, 동그라미 2번을 별표해 두셔야 돼. 특히 민간 임대 등록 여부. 이게 뭐냐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는지,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놨는지,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고 그래요. 보통 4년, 8년 이렇게 되는데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놨는지를 확인해서 적어주는 항목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어디에 적어주냐면 권리관계란에 적어준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면요,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등기부에 그게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한다고 하면 X야. 등기부에 안 나오고 뭘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그 사이트, 임대차 정보 그 사이트가 들어가서 확인하든지 아니면 임대인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입지 조건 그러면 요거잖아. 입지 조건은 5개인데, 입지 조건 그러면 도, 대, 차, 교, 판. 여기서 주차장을 주목하시라고 그랬어요. 주차장은 어디에 들어가요? 입지 조건. 도, 대, 차, 교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실제 관리 관계는 요거잖아요. 세부 쪽에 들어간 요거. 여기도 이제 칸은 하나인데 들어가는 내용은 2개입니다. 하나는 실제 관리 관계로서 등기부에 안 나오는 거. 유치권, 임차권 이런 거. 또 하나는 뭐예요? 비싼 물건들입니다. 정원수, 정원석, 조형미술품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4번에서는 맞는데 뭐가 틀리냐면 위반 건축물이 틀리죠? 위반 건축물은 여기서 어디에 적어주는 거예요? 위반 건축물은 대상 물건 표시야. 여기 적어주는 것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건축물의 용도,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내진 능력, 설계 적용 여부, 위반 건축물. 여기 나오잖아, 위반이. 그렇죠? 위반 건축물은 실제 권리관계란에 적는 게 아니에요. 민간 임대 등록 여부, 요것도 실제 권리관계란에 적는다고 하면 틀려버려요. 민간 임대 등록 여부는 어느 항목에 적어요? 권리관계. 이거 꼭 알아두시라고. 무조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에 예정금액 등은 요거잖아요. 예정금액 등. 적어주는 거 3가지입니다. 예정금액, 개별 공시지가, 건물의 공시가격 3가지죠.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이제. 19번, 그러니까 18번의 정답은 4번. 19번의 정답은 3번인데, 다시 보세요.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는 것이 내진 능력, 준공연도, 이거 맞아요. 용도 지역. 틀렸습니다. 용도 지역이 아니고 뭐예요? 용도. 요거 주의하시고. 방향은 또 맞죠. 2번 지문에 환경 조건란에 적는 게 뭐냐? 환경 조건은 요거죠.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소진. 그죠? 그 환경 조건에 비선호시설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아니고요. 비선호시설은.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취득 관련 조세 요거거든요. 요거 적어주는 게 3가지인데 뭐죠? 취득세, 또요? 농어촌 특별세, 또 하나 더 있는데 지방교육세. 3번이 맞죠? 그래서 4번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면 요거거든요. 관리에 관한 사항. 적어주는 거 2개입니다. 뭐예요? 하나가 경비실. 경비실. 또 하나가 관리주체. 뭐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나오면 안 되지. 주차장은 어디에 적어주는 거? 입지 조건에 요게 유명한 거예요. 주차장. 그 다음에 이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요거 아닙니까?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적어주는 게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거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 승강기, 난방, 배수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제일 유명한 게, 제일 주의될 게 뭐라고요? 소방. 그 소방 관련해서는 여기다 적어주는 게 단도, 경보형, 감지기. 불났을 때 그것을 적어준다. 단도, 경보형, 감지기에 대해서 적어주는 게 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중에서 소방이에요. 소방. 근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얘는 주거용 건물일 때,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만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단도, 경보형, 감지기. 요것은 어떤 물건을 중개했을 때만 적어주는 거예요? 주택요, 주택. 주거용 건축물. 근데 비주거용 건축물, 즉 상가나 공장일 때는 요 불났을 때 이게 아니고 뭐요? 비상벨이야.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비상벨. 여기 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일 때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그 다음에 상가일 때는 뭐요? 비상벨.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이때 주택일 때 아파트는 포함돼요? 제외돼요? 제외. 포함 그러면 또 틀려요. 요것 중요하고 여기만 나온다는 거 중요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5번에서는 소방이나 승강기는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벽면은 어떻게 돼요? 벽면은 여기 있잖아요. 바로 옆에. 벽면하고 내외부는 다른 항목이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가보십니다. 또 2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보세요. 세부 확인사항이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처음에 나와 있는 주차장과 교육시설 어디 들어간지 한번 보세요. 입지 조건이죠. 주차장, 교육시설, 입지 조건이니까 기본. 응? 니은번에 벽면 도배는 어디 들어갑니까? 여기 들어가죠? 벽면 도배니까 뭐요? 세부. 예. 자, 그 다음에 경비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경비실은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 앞쪽에 경비실 관리 주체니까 뭐요? 기본.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은 입관비는 얘 줘버려라. 비는 뭐요? 기본. 그 다음에 소음이나 진동은 일소진 환경조건이니까 뭐요? 세부.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은 얘 줘버려라. 얘 줘, 얘. 그러니까 기본.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 다음에 전기, 소방, 승강기는 어디 들어가요? 외부 시설, 수도, 전기, 가스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니까 뭐예요? 세부. 이렇게. 그러니까 세부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서 보니까 니은번, 미음번, 마지막에 시옷번 세 개죠? 네, 세부까지. 여행지 중에 세부 있지 않아요? 세부인가? 저는 못 가봤어요. 좋아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자, 저는 진짜 대한민국을 벗어난 적이 결혼하기 전까지 없었고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도 없어.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초창기에 그 애들 뭐 어디 갔다 와야 된다고 할 때도 초창기에는 엄마가 주로 데려갔지. 뭐 돈도 돈이거니와 꼼짝도 하기 싫으니까 저는. 그런데 이제 몇 번 가다가 이제 그 뒤에 어떻게 한번 같이 갈 일이 있어서 싱가포르 가고, 싱가포르가 기억이 남네. 그게 거의 뭐 해외여행 첫 번째 같아. 뭔지 모르겠어요? 네. 자, 빨리 돈 벌어서 가야 될 텐데. 자, 21번입니다, 이제. 21번이죠?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비선호시설은 개업공인회사가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비선호시설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 비비비비. 요구한다는 얘기 나오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자, 2번, 임대차 계약이 있을 때는, 임대차는 어디 나온 거예요? 실제관리관계요. 등기비 안 나오는 거. 실제관리관계, 여기 임대차가 나와요. 자, 임대차 계약이 있을 때는 임대보증금 얼마인지, 월세 얼마인지, 계약기간 얼마인지, 장기수선 중단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확인하여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적어준다는 거예요. 실제관리관계. 그 다음에 3번,
환경 조건란에 일조량, 소음, 진독을 적어주게 되는데 이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맨날 물어보는 게 요구하냐 못하냐 그거예요. 요구죠? 맞습니다. 4번 도시계획시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고요.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서 기재합니다. 이게 어디에 적어주는 거예요? 여 중에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고요. 공이에요, 공. 공법상 규제사항요.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 근데 여기는 가만히 보니까 지금 방금 전에 나온 것은 무슨 계획자가 막 계속 들어가는 그런 항목들이잖아요. 개업, 이건 어떻게 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관청에 확인해서 기재한다. 알아보죠? 확인하여 기재한다가 공통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뭘 확인하냐, 요것만 달라질 뿐인 거예요. 그죠? 만약에 건폐율의 상한, 용적률의 상한이다, 그러면 그것도 여기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무엇을 확인해서 기재해 주는 거예요? 시군조례. 그러니까 무엇을 확인하냐, 요것만 좀 달라질 뿐, 공통이 뭐예요? 확인해서 기재해 준다. 다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실제 권리 관계, 요거잖아요, 요거. 실제 권리 관계는 요거죠, 요거. 실제 권리 관계, 요것은 자료를 요구했더니 매도 의뢰인이, 임대 의뢰인이 가르쳐 준 것을 기재하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고지 받은 것을 기재합니다. 고지. 이렇게. 5번은 맞는 거죠? 자, 22번 갑니다. 사실 21번은 많이 맞추셨어요. 틀리신 분 별로 없고. 22번에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22번에 1번은 왜 틀렸냐면 대상 물건 표시라는 요거잖아요. 이 대상 물건 표시라는 주로 뭘 보고 적는데요? 대장.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민간 임대 등록 여부는 요거잖아요. 요거. 민간 임대 등록 여부는 자,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임대주택 정보 체계에 접속해서 알아보거나 아니면 임대인에게 뭐요? 물어봐서 기재해 준다고 나왔죠? 요거 맞는 건데 그대로 꼭 알고 계셔야 돼. 이건 틀리게 내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X 꼭 알아두실 거. 3번 방향입니다. 여기 방향 적는 거 있었죠? 요 방향 적을 때는 주택일 때는 뭐가 기준이죠? 안방이나 거실처럼 주실 기준에서 남향, 북향, 동남향을 적어주죠? 주택일 때는 뭐가 기준이에요? 주실. 그 밖에 기타 건축물일 때는 뭐가 기준이죠? 상가 같은 경우는 뭐가 기준이에요? 주된, 출입구. 바뀌면 안 됩니다. 출제 영순위. 주택은 주실. 안방이나 거실 같은. 그 다음에 기타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4번.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아까 이거 중요한 거 2가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복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거래 금액이 아니고 또 실제 거래 금액도 아니고 뭐예요?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죠. 틀린 거죠? 요게 틀린 거죠 지금? 시험에 나왔었어요. 거래 금액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여기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죠? 10번. 그러면 여기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그러면 맞습니까? 틀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왜요? 이 말이 빠졌다고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요구하여 확인한 것을 기재. 요구하여가 들어가줘야 된다고. 5번이 왜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시험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시험만 아니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은 왜 틀렸게요? 근저당 나오면 맨날 묻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채권 최고액으로 고치셔야지 실제 채무액 설명해 주는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2번요.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뭘 가지고 뭘 확인해서 기재해요? 시군조례. 3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어야 되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또 적어야 됩니까? 임대차는 취득세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외된다. 끝이 틀렸죠? 3번. 4번.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의 입지 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입지 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본 쪽에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여 기재하는 거지. 요구란 말이 여기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맞는 거죠. 4번. 5번. 대상 물건이 건물이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그래요? 위반 건축물은 어디에 나온 위반 건축물을 적어주는 거예요? 요 위반 건축물은 어디에 나오는 걸 적어주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 등기부 아니고 위반 건축물이 등기부에 왜 나와요? 안 나와요. 위반 건축물이다가 어디에 나와요? 건축물 대장. 기출문제의 5번 지문 그대로. 자, 24번 갑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벽면 도배 상태 지겹게 나옵니다. 벽면 도배 상태. 이건요 어떻게 해요? 기본이에요? 세부요? 세부. 그러면 요구하여가 와야 돼. 근데 1번에서는 그냥 확인하여 기재한다고 했으니까 X. 자, 2번. 예정금액 등의 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된 때 예정금액을 기재한다. 자, 보세요. 여기 두 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정금액은 공시지가는 중개가 완성된 때 예정금액을 적습니까? 완성되기 전 예정금액을 적습니까? 전이라고 하죠. 취득 관련 조사에 요것은 중개가 완성된 때 지방세법의 내용을 적어줍니까?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적어줍니까? 이것도 전이지. 그죠? 지금 여기서 지금 3번 지문이 왜 틀린 거예요? 2번 지문이 왜 틀린 거예요? 중개가 완성된 때 그러면 안 되고 완성되기 전. 이건 피나게 노력하셔야 돼요. 이건 완성된 때 그래도 그럴싸해요. 완성되기 전이요. 전 두 개 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일의 한도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며 이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여기 아까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부가세입니다. 자, 중개보수에 부가세는 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부과가 됩니까? 아니면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별도로 부과됩니까? 포함되는 겁니까? 부가세가 둘 다 있죠. 일반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간이과세 사업자는요. 중개보수가 1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 받고 끝입니다. 부가세를 따로 못 받아요. 간이과세 사업자는요. 그러면 그 100만 원 안에 부가세가 들어가서 받은 걸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 사업자도 부가세 납부합니다. 나라에. 네. 다시 한번. 이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왜 틀린 거예요? 포함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리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 별도도. 자, 4번. 토지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그 중에서 뭐요?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그랬어요. 어때요? 이 계획자 들어가는 건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들 아닙니까? 전부 다? 여기요. 무슨 계획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법상 규제. 응. 그랬을 때는 어디에 들어가요? 기본. 기본에 들어가면 요구 나오면 안 되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확인해서 기재한다. 근데 뭘 확인했다고 지금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띄면 있잖아요. 거기에 계획이 써져 있냐고. 안 나와요, 그런 거. 그럼 계획자 들어가는 것은 어디 가서 확인해야 돼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어가지고 확인이 안 되고 어디 가서 확인해야 돼? 개공이 직접 확인해야 되는데 관청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개공이. 그것을 법조문에서 서식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개공이 기재한다고 써놓고 있다고. 뭐가 틀렸다고요? 4번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빼버리고 어떻게 해요?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한다. 이렇게. 5번. 요거 맞는 거고요. 정답 5번입니다. 요거 아까 똑같은 지문이에요. 했었어요. 자, 25번. 공통 기사항이 아닌 것은 요거 물어봤네요. 관리관계는 공통, 예정가도 공통, 복비도 공통.
대상 물건 표시도 공통. 그런데 공법상 규제는 어떻습니까? 공법상 규제는 가만히 보면 입지 조건이나 공법상 규제는 거의 뭐야? 있고 끝에만 없잖아요. 끝에만 없죠. 여기가 지금 공통이 될 수 없죠. 에? 다 나온 게 아니죠. 다음 중 공통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면 거의 정답이 예 아니면 예예요. 왜 그러겠어요? 다른 것도 물론 될 수 있지만 거의 예 아니면 예. 공통사항이 아닌. 왜냐면 거의 다 있는데 마지막에만 쏙 빠지잖아 이게. 거의 다 있는데 공통이 거의 될 뻔했는데 여기만 쑥 빠지잖아요. 그래서 답이 거의 예가 되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면 아직까지 시험에서 공통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어요. 이게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럼 거의 답이 뭐가 된다고요? 예 아니면 예. 26번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아닌 걸 물어봤으니까 이건 요걸 물어본 거예요. 요거. 그럼 기재사항 아닌 게 뭐예요? 환경 조건 아니면 내외부 벽면 관리에 관한 사항. 요게 아니겠죠. 그러면 26번에서는요. 비선호 시설 어때요?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복비는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비 여기 있어요. 공통사항이니까 여기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있어요. 그 다음에요. 환경 조건은 안 적죠. 이게 답이야 이게. 예전 금액은 어때요? 예전 금액은 여기는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 있어요. 공통에. 그러니까 요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 항목에 요것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적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실제 관리 관계는 어떻습니까? 실제 관리 관계는 여기 있잖아요. 공통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 안 적는 게 몇 번이에요? 3번. 근데 거의 이런 거 물어보고 막 그러면 주인공이 뭐냐면요. 얘네들이에요. 도대체가. 얘네들이 주인공이라고. 얘네들이. 환경 조건하고 비선호 시설이. 얘네들이 주인공이요. 거의. 결판이 여기서 나요. 어쨌든 간. 너무 독특해요. 여기가. 네? 자, 그 다음에요. 27번 갑니다. 27번은 상가니까 상가로 치면 요거잖아요. 지금 위에 거. 물어봅니다. 기억번. 비선호 시설 있나요? 비선호 시설 X. 그죠? 자, 두 번째. 환경 조건 있나요? X. 그러니까 이 박스를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순식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리 주체. 비주거용인데 관리 주체. 동그라미죠? 네 번째. 공법상 규제. 있죠. 다섯 번째. 입지 조건. 그러면 입지 조건도 있죠. 그렇죠? 이거 5개 물어본 거예요. 요 중에서 이제 상가 관련해서 기재할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기재할 거 가만히 보니까 기재할 거 비선호, 관리 주체, 공법상 이용 제한 아니. 관리 주체, 공법상 이용 제한, 입지 조건 3가지죠? 정답 3번. 28번입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다시 1번요.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요거 물어봤습니다. 지금. 비선호 시설을 기재합니까? 안 하죠.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맞죠? 자, 2번.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4번 서식인데 이거. 거기에는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4번 서식은 요 입광공은 입지 조건이 끝에서 쏙 빠지죠. 그 다음에 4번.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지금 3번 안 했죠?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두 번째 거 요거 환경 조건은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 맞네. 4번 근데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토지는 요거네요. 요거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재할 사항이 아닌데 기재할 사항이라고 했으니 X.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5번.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비선호 시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아니, 주거용 건축물에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을 물어보면 다
다 있는 거잖아요. 거의 다. 네. 자, 29번을 조금 틀리셨어요. 29번에 1번 다시 갑니다. 또 비슷한 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소음 등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비주거용에서 환경 조건은 기재하지 않는다. 맞죠? 2번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기재한다. 여기인데 세금을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맞네요. 공통이니까. 여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요 공통은 입관공 확인 설명서도 요건 적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죠, 3번. 3번에 보면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서식에는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데 비주거용은 공법상 규제사항을 기재하지 기재하죠. 요게 틀렸네. 4번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세 번째 거, 거기에는 대상 토지 1km 이내에 비선호 시설의 존재 유무를 기재한다. 비선호 시설 적습니까? 적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벽면 상태, 비주거용 많이 나오네요. 벽면 상태, 전기, 소방 등의 시설물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를 기재합니까? 적죠. 벽면 도배 상태도 기재합니까? 적죠. 도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벽면만 들어갑니다. 5번 맞죠? 네, 맞아요. 자, 30번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1번 보시면 권리관계에서 등기부 기재사항은 그렇게 나왔죠. 요거네요. 권리관계에서 등기부 기재사항은 기본입니까? 세부입니까? 권리관계 중에서 등기부 기재사항이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민간임대 등록 여부가 뒤에 나오고. 자, 등기부 기재사항은 기본입니까? 세부입니까? 기본으로 해야지. 근데 세부라고 써놨죠, 지금. 반대로 실제 권리관계는, 여기 나온 실제 권리관계는 기본입니까? 세부입니까? 세부잖아요. 또 틀렸죠? 바꿔놨죠, 지금? 1번. 틀렸어요. 2번 지문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내진 그러면요. 여기 나오는 거잖아. 내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기본 쪽이죠. 근데 지금 세부라고 해놨잖아요, 지금. 2번도 틀렸죠? 3번은 왜 틀렸습니까? 취득 관련 조세인데. 요거잖아요. 취득 관련 조세. 그때는 전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완성된 때 아니고요. 어렵습니다. 맨날 혼동됩니다, 이거. 여기 전자 들어갑니다, 2개. 여기 좀 이렇게 나눠야 되죠. 이렇게 나눠서 여기가 기본이고 여기가 뭐예요? 세부죠. 세부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요 경계에 해당됩니다. 세부로 넘어가기 바로 전이에요. 전 기억하셔야 된다고. 완성된 때가 아니고 완성되기 전. 자, 그 다음에요. 4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 공인회사의 세부다. 여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소방에 들어가죠? 소방은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세부. 그런데 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아파트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뭐요? 제외한. 4번 맞네. 그죠? 5번. 예전 금액은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전 금액은. 그러면 기본입니까? 세부입니까? 기본. 그럼 어떻게 하죠?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근데 5번에서는 지금 갑자기 무슨 말이 들어가 버렸어요? 요구하여. 그럼 X죠. 자, 이제 일단 한 고비를 넘겼어요, 지금 이제.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그 31번 있죠? 31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예, 그런데 이 전자계약을 체결했을 때 장점이,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거래신고 의무가 면제돼요. 따로 거래신고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셋째,
전자문서를 보관하게 되면 종이로 된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는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장점. 그 다음에 계약서의 위의 변조를 막을 수 있어요. 종이로 된 게 아니어서. 5번. 중개사고 예방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직접 대면함으로 이게 틀렸어요.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부산에 있는 학생이 서울에 있는 월세 집을 얻을 때 부산에 있으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꼭 직접 대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32번요. 전자계약의 활동 순서로 올바르게 나가는 것은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자계약이 한 문제로 출제된다면 장점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절차를 물어봐요. 자, 절차를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전자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단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사장님인 개공이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이 사이트에.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두어야 돼. 등록. 공인인증서 등록해놓고 회원 가입이 돼 있어야 돼. 이게 첫 번째. 누가 한다고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면 두 번째 뭐 하느냐? 부동산 사장님이 자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요. 저장을 눌러놔요. 근데 계약서만 쓰는 게 아니고 같이 확인설명서도 작성해요. 이렇게. 이거 누가 한다고요? 개공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내용을 채워놔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전자서명을 하게 돼요. 이거 누가 한다고요? 전자서명 누가 해요? 손님이 하는 겁니다. 손님이. 누가요? 의뢰인이 해요. 둘 다 해야 됩니다. 매매라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다 해야 돼.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전자서명하기 전에 개공이 써놓은 계약의 내용과 이 내용을 확인해야 돼요. 문제 없으면 전자서명해. 그 다음에 뭐 하죠? 전자서명을 또 합니다. 누가 해요?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개공이 하는 거예요. 조심할 게 계약서를 쓰고 나서 개공이 전자서명까지 하고서 여기 서명하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누가 전자서명해야 끝나는 거예요. 개공.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그러면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출력. 뭘 출력하겠어요? 대표적으로 거래신고 필증. 거래신고가 자동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출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출력 뽑는다고 해. 순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디귿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인인증서 등록을 먼저 해두고 그 다음에 리얼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자계약서를 작성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니은번에 있는 것처럼 손님인 의뢰인이 들어와서 전자서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기억번이 있는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개공이 또 전자서명을 하지.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미음번에 있는 것처럼 신고필증을 출력한다 이런 거예요. 정답은 4번. 자, 33번 가보시겠습니다. 33번에 보면 갑이 을 소유의 엑스토지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서 중개하는 경우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각보다 33번을 많이 들으셨어요. 기출 문제 그대로입니다. 이게 지문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1번은 병이라는 사람이 엑스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병이요. 그때는 매매계약서에다가 검인받아서 검인계약서를 본등기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맞습니까? 가등기 신청할 때는 검인계약서 안 내는 건 아시죠? 근데 본등기 신청할 때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2번은 계약서에 작성한 개공갑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 계약서에 검인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검인 신청 누가 하죠?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당사자 중 한쪽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탁받은 개공이 할 수도 있고 법무사가 할 수도 있고 변호사가 할 수도 있고 친구가 대신 해줄 수 있고 아무나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엔 지금 계약서를 써준 갑이 신청 못한다고 했으니까 거짓말이에요. 3번
병으로부터 거민 신청을 받은 X토지 소재지 관할청이 거민을 찍어줄 때는 계약서의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한다. 그래요? 거민 찍어줄 때는요. 거기 적힐 게 다 적혔냐? 이것만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그 내용이 진짜 맞는가를 따져보진 않아요. 형식적 심사죠. X죠. 4번.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정받은 병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해서 X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랬을 때 저당권 설정 계약서에도 거민도장 받습니까? 아닌 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 원인된 계약서에 받는 게 거민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이건 거민 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전세 계약서를 들고 가서 시군구청에 쫓아가서 거민도장 찍어주세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웃어버려요. 거민 찍어줄 게 아니잖아 그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게 만드는 계약서에다가 받는 게 거민도장이란 말이에요. 5번. 갑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겨우 받아도 계약서의 거민을 받지 않은 한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 뭔 소리야 이게. 틀렸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그러면 거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니까 따로 거민 신청해서 받을 필요 없이 이것만 갖고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죠. 그래서 5번도 틀린 거지. 34번요.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건데 교환계약? 교환계약서에도 거민도장을 받습니까? 받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 원인된 계약서에 교환계약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것들이 거민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단 말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이것 때문에 세 가지 거래 중에서 매매다 그리고 교환이다 증여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냐 그러면 이건 거래 신고해야 돼. 그러나 교환이나 증여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실거래가 신고하는 의무가 안 생기죠. 그럼 거민 대상이 되냐 그러면 이것은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 원인된 계약서에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되는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거민받은 걸로 의제가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걸 해야 될 거니까 이것은 하지 않겠죠. 원래 해야 되는데 이게 더 앞선다며. 저거 노란 거. 그래서 가만히 보면 거래 신고는 매매일 때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민은 주로 어느 때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일 때 거민 받는 거다. 이럴 때. 응?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공부하고 계시잖아.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30회 시험 때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그런 거야. 증여잖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알았어 열심히 공부할게. 그러면 안 되고 빨리 써.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여에 증여. 그죠? 빨리 쓰라고. 아파트 한 채. 대신 조건이 붙어있죠. 합격하면. 그런데 예상외로 합격을 해버렸어. 남편이 예상외로. 그러면 이제 남편 보고 빨리 아파트 내놔. 등기 빨리 명의 이전 해줘. 할 거 아니야. 그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게 아니잖아. 거민을 받아야지. 그죠? 거민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 받아요? 증여계약서에다 거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거민 신청할 때 남편이 협조적으로 안 나와. 자기는 이제 뭐요?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하면서 딴소리 하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은? 시험 보기 전에 받아뒀던 그 증여계약서 있죠? 그걸 딱 들고 법원 가야 돼. 법원 가서 뭐라고 그래? 우리 남편이 나한테 시험 보기 전에 이거 준다고 그랬는데 안 준다고 하면서 재판을 청구하지. 증여계약서 갖고. 재판 걸리는 거예요. 그 판사가 남편도 부르고 아내도 불러가지고 내용을 확인하지. 진짜 주기로 한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 계약서는 뭐예요? 말을 못하지. 점점점 이렇게. 그럼 판사가
줄 거구만 이거. 주기로 했구만. 그러면 어떻게 내려? 주라고 판결 나요. 이행 판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판결서에도 거민도장을 받을 수 있어. 혼자 가서 받을 수 있어. 그럼 판결서에 받아갖고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해서 이제 합격했으니까 어떻게? 그 부동산은 여러분께 된다. 그때 받는 게 거민도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받기로 하셨어요? 아직도 안 늦었어. 오늘 가서 하나 뭐 하나 좀.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당사자를 대신해서 개업공인중개사도 거민 신청을 해줄 수 있고 3번 거민계약서에는 계약 연월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겠다. 맞아요? 뭐 이런 건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4번 증여계약을 체결했을 때 등기소에 가서 거민 신청한다. 등기소 가서 거민 신청해요? 아니요. 거민도장은 어디 가서 받는 거예요? 시군 구청에 가서 받는 거예요. 등기소 아니고 시군 구청에서 또 뭐 바쁘고 그러면 읍장, 면장, 동장한테 맡겨놓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등기소에 맡긴 경우는 없어. 거민계약서가 나중에 등기 신청할 때 등기소에 들어가기는 하겠죠. 근데 등기소에서 거민도장을 받아주는 건 아니라고. 찍는 거 아니다 하는 거지. 주의하셔야 돼. 5번 집행력 있는 판결서도 거민 대상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에 받는 거예요. 자, 35번 명의시탁입니다. 명의시탁에 대해서는 민법 시간에 배우셨죠? 명의시탁이 민법에서 한 문제 출제되던가요? 실명법 출제되죠? 되는 것 같던데 사례 문제로 나오고 막 그런 것 같던데 보니까. 근데 우리 중개 실무에는 최근에 문제가 한 2번? 최근에 그 전에 한 10년 넘게 출제가 안 됐던 내용입니다. 근데 최근에 갑자기 한 2번, 한 4년 사이에 한 2번 정도 출제했으니까 아,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낼 게 없으니까요, 솔직히. 그래서 이것도 자리 잡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년 나오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한 2년, 3년에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자, 명의시탁의 유형을 보면 1시간 넘어버렸네. 자, 일단 명의시탁이 뭡니까? 실제 권리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나 가등기 해두는 걸 명의시탁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 건데 이 사람 앞으로 등기 돌려놓은 거, 세금을 줄이려고 재산을 빼돌리려고 그때 써먹는 게 명의시탁 아니에요? 자, 명의신탁이다 그랬을 때 처음부터 명의시탁이 아닌 것도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실력을 발휘해 보시면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 이런 건 명의시탁에 안 들어가죠. 자, 상호 명의신탁 이런 것들도 명의시탁에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신탁 등기 이런 것도 명의시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빼놨었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명의시탁은 딴 사람 이름으로 등기나 가등기 해두는 건데 이때 요게 물권에 대한 등기 명의를 딴 사람 앞으로 해놨을 때만 명의시탁이라고 그러고요. 채권에 대한 등기 명의를 딴 사람 앞으로 해놨을 때는 명의시탁이 들어가지 않는다. 출제된 거예요, 이게. A가 전세권자인데 전세권 등기를 B 이름으로 해놨습니다. 명의시탁입니까? 네, B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 해놨습니다. 명의시탁입니까? A가 전세권이 채권이요, 물권이요? 전세권을 누가 채권이라고 한답니까? 물권이잖아요, 물권. 전세권 물권 아니에요? 임차권은 채권이요, 물권이요? 채권. A가 임차인인데 임차권 등기를 B 이름으로 해놨습니다. 명의시탁입니까? 명의시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임차권 채권이잖아요. 자, 환매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 부동산 환매권자가 A인데 환매권 등기를 B 이름으로 엉뚱한 사람 이름으로 해놨어요. 명의시탁입니까? 아니라고요. 채권이니까. 전세권자가 A인데 전세권 등기를 B 이름으로 해놨어요. 명의시탁입니까? 네, 이렇게. 자, 이런 명의시탁은 허용입니까? 금지입니까? 네, 금지다. 100% 금지입니까? 99% 금지라고 해요.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1%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조금 있다. 대부분 금지다. 그러면 금지니까 이걸 갖다가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법을 어긴 거죠. 그랬을 때 첫 번째 명의탁 하지 말라고 하는데 했기 때문에 사법상 효력이 그죠? 무효가 됩니다. 무효. 무효가 되면 명의탁 하기로 한 둘 간의 약속도 무효고 그에 따라서 등기 친 것도 다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지. 둘이 명의탁 약정한 것도 무효고 그에 따라서 이전 등기가 B 앞으로 됐다 그랬을 때 이 등기도 싹 무효다 이렇게 되니까 A가 B한테로 재산을 빼돌려놔도 A 걸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빼돌려놔도 소용없다 이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빼돌려도 소용없어. A 거야. A의 채권자들이 달라들고 A 거니까 재산세도 뭐 이런 것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효로 되는 경우가 있어. 유효. 두 가지 경우에 두 가지. 첫 번째가 계약 명의탁이에요. 두 번째가 제3자한테 등기가 넘어갔을 때예요. 이 두 가지 경우는 예외적으로 등기만큼은 유효로 본다. 이거지.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명의탁의 유형을 나눌 때 크게 보면 등기 명의탁과 그 다음에 계약 명의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케이스를 이제 지금 볼 텐데 자 1번 보세요. 5번에 1번 중간 생략형 명의탁의 경우에 매도인과 신탁자인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이게 뭐냐면 자 등기 명의탁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양자 간의 등기 명의탁이 있고 3자 간의 등기 명의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중간 생략형 명의탁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매도인입니다. 그런데 C하고 이렇게 사고 팔기로 했는데 막상 등기를 칠 때는 엉뚱하게 B 앞으로 등기를 칩니다. 누가요? 매도인이 그렇게 해줘요. 매매는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이 신탁자고 이 사람이 수탁자고 둘이 짰죠. 약정 이렇게. 매수인인데 1번 지문 보면 이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중간 생략형 명의탁의 경우 매도인과 신탁자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어떻게 돼요? 무효입니까 이게? 유효죠. 그 전에 원칙에 따라서 명의탁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등기부 띄우면 B 이름으로 이 부동산이 나오지만 임자는 누구로 보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고 원칙 여기까지. 근데 이 매매계약은 무효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그죠? 이건 유효야. 그러니까 C가 A 보고 잔금을 다 줬다면 A는 C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 등기 명의를 이전해줄 의무가 있다. 이 사람이 등기 이전을 해줄 수 있나요? 있다. 왜요? 무효니까. 말소해서 가져올 수 있죠?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자신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다가 보호받기 위해서 대의회에서 말소해올 수도 있다. 그거잖아요. 2번. 계약 명의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인 경우 수탁자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계약 명의탁입니다. 여기서 보면 A하고 매도인하고 B라는 매수인이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등기도 B 앞으로 했어요. 그래서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B가 산 걸로 확신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알고 보면 뒤에 C가 숨어 있죠. 둘이 짰죠. 약정을 해가지고 B를 앞장 세웠죠. 그러니까 요 사람이 수탁자인데 이 신탁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 명의만 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약 체결까지 앞장서졌죠. 깜쪽같이. 그래서 계약 명의탁이라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등기 명의 빌려주는 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원래 명의탁은 등기 명의 빌려주는 거예요. 수탁자가. 근데 2번 지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계약 명의탁의 경우에 매도인이 선인 경우 그렇잖아. 몰랐을 때는 수탁자 명의로의 등기가 유효하다? 맞습니까?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유효하다. 이 사람이 몰랐을 때 이 약정은 어떻게 해? 이거 유효입니까? 몰랐다고 해도 이건 무효입니다. 그냥. 다만 거래 안전을 생각해서 요것과 요것을 뭐예요? 유효로 보는 거예요. 유효로 보면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됩니다. 소유권 아니고. 그죠? 선의일 때 그렇다. 선의. 이 유효죠. 요거 물어봤죠? 조심할 건 선의일지라도 명의탁 약정은 무효예요. 이걸 유효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유효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세 번째.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했을 때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종교단체가 나왔어. 그 등기는 언제나 유효하다. 맨날 그거 물어보죠. 이겁니다. 특례입니다. 특례. 허용되는 명의시탁이 있을 수 있죠. 다른 말로 이게 유효한 명의시탁이에요. 여기는 금지된 명의시탁은 무효인 명의시탁이고. 자, 특례 적용을 받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하나, 둘, 세 가지인데. 종중, 또요? 배우자, 또요? 종교단체. 세부적 내용 모르셔도 괜찮아요. 종교단체, 배우자, 종중. 그죠? 이 세 가지에 들어간다고 해서 허용입니까? 특례입니까? 유효한 명의시탁이 됩니까? 세 가지 들어가면서 동시에 뭐야? 나쁜 목적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이러면서 동시에 이래야 된다는 건 핵심이에요, 핵심. 최근에 이걸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를 얘기한다. 응? 혼인신고 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해놨을 때 이걸 얘기하는데 언제나 유효하다. 그러면요. X. 나쁜 목적이 없어야 유효해요. 언제나 무효다. 그것도 X. 나쁜 목적이 있어야 무효해요.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4번. 신탁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거예요. 요거. 지금 보면 두 번째는 제재를 받는 거예요. 제재. 그랬을 때 보면 벌칙 측면에서요. 자, 명의 신탁자다. 그러면 신탁자는 5학년 2반입니다. 수탁자는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학년이 줄죠? 3학년 1반 이렇게 되는 거죠. 벌칙이 이렇게 됩니다. 벌칙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제재가 과징금을 물려요. 과징금. 과징금은 명의 신탁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면서 법을 어겨가지고 얻은 이득이 있을 거예요. 세금도 조금 내고. 그걸 뺏는 게 뭐예요? 과징금. 이건 최고 30%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30%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이행강제금 우리 이제 간간히 나오죠. 지금 3번 나옵니다. 이행강제금은 어느 때 부과합니까? 실명 전환을 안 했다고 그래서 실명 등기를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1년 이내에 안 하고 버티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10%를 뜯어내요. 그때부터 또다시 1년이 넘도록 안 했을 때는 그러니까 총 따지면 2년이 넘도록 안 한 거예요. 그럼 이번에 20%대니까 2년이 넘도록 안 했다 그러면 합치면 30% 뜯는 거예요. 여기도 30%, 이것도 30%까지. 대단히 많이 처벌받는 거죠, 이게. 그래서 4월은 맞는 얘기죠. 신탁자는 5학년 2반. 5번요. 중간생략형 명의시탁의 경우에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횡령자가 성립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처분해서 중간생략형이죠, 이게. 이렇게 팔아먹었어, D한테. 그렇죠. 그럼 여기서 가만히 보면 요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돼 있으니까 팔아먹은 거예요. 그랬을 때 D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하죠. 요것이 바로 요거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제3자는 선악 불문이죠. 근데 계약명의시탁은 아까 밑에서는 어느 때 등기가 유효가 됩니까, 이거? 매도인이 몰랐을 때나 그렇죠. 선이. 여기는 선악 불문이고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요게 우리 판례는 횡령자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요. 안 됩니다. 이렇게. 다 맞는데 3번이 틀렸죠. 좀 쉬운 편입니다. 이게 35번은. 36번 갑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무효인 명의시탁의 경우에는 무효인 명의시탁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효인 명의시탁은 금지되는 명의시탁을 무효인 명의시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양자의 명의시탁에서 이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데 둘이 속닥속닥해서 명의시탁 약정을 해가지고 비합부로 이전 등기 해놨다. 두 사람 아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신탁자. 이 사람이 등기 빌려준 수탁자. 양자의 명의시탁이에요. 이건 무슨 명의시탁이에요? 허용되는 명의시탁이에요? 금지되는 명의시탁이에요? 금지되는 명의시탁. 밑으로 날아와요. 그러면 무효 이렇게 되죠. 이때 소유권자는 누구로 취급돼요? A로. 그러니까 1번에서 무효인 명의시탁의 경우에 신탁자는 명의시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A가 B한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답시고 해서 등기 가져와라. 등기 나한테 넘겨줘. 이렇게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효인데 없는데 어떻게 해지를 해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여기 무효인 명의신탁은 해지라는 개념이 나올 수 없어요. 여기는요. 있지. 자 보세요. 남편이 남편 건데 아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줬어요. 왜요? 너무 사랑해서. 그러면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남편 건데 아내 이름으로 해줬다고 너무 사랑해서. 그러면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남편 건데 아내 이름으로. 명의신탁이잖아요. 그런데 납부 목적 없죠. 지금 사랑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그러면 아내 이름으로 딱 등기가 돼 있는 상태야. 그렇게 됐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유효한 명의신탁 여기 들어가죠. 근데 남편의 마음이 변했어. 몇 년이 있다가.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했을 수 있어? 유효한 명의신탁이니까 해지해가지고 내 거야 내놔. 내 건데 너 앞으로 해놓은 거야 내놔. 그 부동산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마음이 바뀌면 해지해갖고. 이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만 이제 뭐가 있을 수 있죠? 무효 명의신탁은 진정명의 뭐 회복을 원인으로 한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찾아갈 수도 있지 이제. 하여간 1번 집은 틀린 거예요. 기본인데 이건 무효 명의신탁일 때는 해지가 안 돼. 유효한 명의신탁일 때 위에 거 특례는 해지가 돼. 아니 종중 땅인데 종손 앞으로 딱 돼 있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종손이 행실이 별로 안 좋아. 그럼 종중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 해지야. 종중면으로 싹 가져가 볼 수 있잖아. 그 위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등기 명의신탁이나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죠? 등기 명의신탁이나 계약 명의신탁도 마찬가지죠. D한테 넘어가면 D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만 있다 그러면 소유권자가 여기죠. 여기서는. 넘어가면 소유권자가 누가 돼요? D. 선악 불문. 여기도 마찬가지죠. D한테 넘어갔다 그러면 D는 소유권을 선악 불문하고 D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죠. 소유권 날라가죠. 여기는. 제3자한테 넘어가면 제3자 선악 불문. 응? 자,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타인 명의로 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도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된다. 이렇게. 처음에 보존 등기 할 때부터 신축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 안 하고 이거 딴 사람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명의신탁이에요. 경매수도 발생해요. 낙찰받을 때 돈 있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낙찰 안 받고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낙찰 받아. 그것도 명의신탁이에요. 4번 부동산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요 조문 잘 보셔야 돼요.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 물건 변동은 유효하다. 이게 이거잖아요. 일방 당사자가 수탁자, 이 사람이 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거 등기는 어떻게 돼요? 유효하다. 이거잖아. 이거. 조문이에요. 조문 이거. 그럼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라도 알았다면 이걸 안 상태다 그러면 보호해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악이다 그러면 이것도 무효고 이것도 무효고 이것도 무효고 그래서 소유권은 A한테 있는 거예요. 악인데 그러면 소유권이 A한테 있다 그러면 A한테 좋은 것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등기가 여기 남아온 상태인데 갑자기 뭐예요? 너는 알고 있었지? 하면서 뭐예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등기 가져가시고 돈 내놓으쇼. 그러면 돈 내줘야 돼요. 결코 A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서는 혹시 이렇게 팔아먹으면요. 소유권이 이제 어떻게 돼요? D가 소유권 취득해요. A가 소유권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소유권이 여기 있든 선이든 악이든 간에 여기까지 가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지. 자, 그 다음에 5번.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했을 때 조세 포탈 등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명의 신탁은 유효가 될 수 있다. 납부 목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요? 법률상 배우자만 얘기한다. 만약에요.
남편 건데 아내 명의로 등기해놨습니다. 남편 건데 아내 명의 너무 사랑해서. 그런데 두 사람은 사랑하긴 하지만 혼인신고가 안 돼 있어. 그러면 허용되는 명의시탁입니까? 금지되는 명의시탁입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도 금지되는 명의시탁이야. 혼인신고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명의시탁 해놓은 거, 이렇게 하니까 싹 무효니까 그 남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남편. 둘은 뭐예요? 남편이 신탁자 5항 1반, 아내는 수탁자 3항 1반. 둘이 손잡고 어떻게 해야 돼? 깜빵 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 재산 뜯겨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서 둘이? 사랑하는데 명의는 지금 넘겨놨고 빨리 혼인신고 해야죠. 혼인신고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혼인한 때부터 등기가 명의상 약정이 또 유효한 걸로 바뀌잖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남편 마음이 바뀌지 않기 잘하면 되는 거예요. 37번 갑니다. 이번에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 간에 명의신탁 약정을 한 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수탁자가 매도인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 명의로 격려한 뒤 을이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거네요. 여기가 갑이에요. 을을 내세운 거예요. 상대방은 누구죠? 병이요. 이렇게. 근데 등기가 어디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정. 요거 이름만 바꾸면 돼요. 자, 1번. 신탁자 갑과 을 간의 명의탁 약정은 무효이나 을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효력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37번에서는 보면 거기 가로 안에 명의탁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걸 선이라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명의탁 약정은 무효지만 등기는 어떻게 돼?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잖아요. 2번. 수탁자 을과 매수인 정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이거 둘이 매매계약 한 건 유효하잖아, 지금. 팔아먹은 거. 그죠? 그러면 정이 명의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데 정이 악이란 얘기야. 명의탁 사실 알았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정은 소유권을 취득 못해요? 그래도 취득하잖아. 그래서 X. 3번. 정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은 유효지만, 정명의로 등기된 것은 유효지만 갑은 을한테 쫓아가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요? 주장 못하죠? 못 찾아옵니다. 이거 소유권 취득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소유권 가져와요? 소유권자도 아닌 사람인데 또. 4번. 을의 처분행위는 횡령죄로 처벌한다. 횡령죄 안 됩니다. 이것도 횡령죄 안 된다. 그 다음에 5번. 을은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고 그랬어요. 을이 누구야? 을이 누구야? 신탁자요, 수탁자요? 을이 누구냐고, 을. 신탁자 아니면 수탁자? 을이 수탁자잖아요. 수탁자, 명의 빌려준 사람한테 과징금 부과해요, 안 해요? 재산도 없는 사람인데. 수탁자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재산 없어요. 무슨 과징금이요? 과징금은 누구한테 부과해요? 신탁자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수탁자이기 때문에 3학년 일반으로만 처벌받는 거예요. 1억. 여기는 신탁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벌받아요? 5학년 2반. 과지금도 여기가 물죠? 여기가 무는 게 아니고. 그래서 5번 틀린 거예요. 정답은 1번. 38번이요. 최근 문제가 37번, 38번, 39번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조금씩 바꾼 거예요. 그대로 안 내고. 그래서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 좀 바꿨을 뿐인데. 38번이요. 갑은 을과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갑과 병 간의 명의탁 약정에 따라 병 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요 위에 거네요. 그렇죠? 요 위에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지금 을의 부동산을 갖다가 자기가 사면서 갑이 병하고 짜가지고 병. 이 사람 앞으로 등기를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3자 간의 명의탁이잖아요. 1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어?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잖아요. 2번 갑과 병 사이의 명의상 약정은 무효지만 무효죠. 무효. 명의상 약정 무효잖아요. 그런데 또 뭘 물어봤어? 병 명의로 등기는 유효하다. 이게 유효해요? 이것도 무효. 이것도 무효. 이것만 유효잖아요. 틀렸고. 3번 병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도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된다.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병도 아니고 갑도 아니고 현재 상태는 을한테 머무는 꼴이에요. 등기는 여기로 돼 있지만 무효기 때문에 소유권자는 누구로 취급해요? 을. 갑 아니고. 5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래요? 5번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까? 지금 몇 번 보고 있죠? 4번이죠. 갑은 매매계약에 기해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 이게 유효지만 갑자기 갑이 자기한테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어. 갑이. 근데 병으로 등기 이전 해달라는 걸 할 수가 없지. 4번도 틀렸지. 5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병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고 지금?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까? 여기가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소유권이 여기 머무는 꼴이잖아요. 이 사람 소유권 없죠? 등기 명의만 병 앞으로 돼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누구한테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부당이득 취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부당이득 취한 게 있냐고? 없어.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지만 자기 게 아니잖아 지금. 소유권이 없잖아. 뭘 취득했다고 그래 이거.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뭐가 취한 게 있어야지. 단순히 이 사람은 등기 명의가 자기 앞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뺏길 거란 뭐고. 5번도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9번 갑니다. 39번이 요 밑에 거 다시 계약. 갑과 친구 을은 을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 명의수탁 약정을 했고, 을을 수탁자로 한다고 해서 을 요거 밑에 거. 이에 따라 을은 2017년 10월 17일 병 소유의 X토지를, 병걸 이 땅이에요. 이번에는 병 소유의 X토지를 땅을 이런 얘기죠. 매수해서 을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을 이름으로 이렇게 등기까지 넘어온 거예요. 을한테. 이 사안에서 개혁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금 기출문제 거의 그대로예요. 기억번. 갑과 을의 이 약정은 무효다. 명의상 약정은 무효입니까? 맞잖아요. 이 약정이랑 명의상 약정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니은번. 갑과 을의 이 약정, 명의상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유효하다. 이 사람이 선이라면 이 명의상 약정이 유효하다고 돼 있어요. 지금. 선이어도 몰랐어도 무효입니다. 이건. 악의는 더 무효고. 니은번 틀렸죠. 디귿번.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선이라는 거예요. 선이. 그랬을 때는 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사람이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하는 사람 누구? 갑이요, 을이요? 이 사람이 선이라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여기 수탁자인 을이요, 신탁자인 갑이요? 을이잖아, 을이.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선이면 이건 무효일지라도 유효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소유권자가 누가 되는 거야? 을이 되는 거지, 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갑이 취득한다고 했는 디귿번 틀린 거예요. 리을번.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안 경우, 악이네. 그럼 빨갛게 쓴 거예요 지금. 자, 그랬을 때 을로부터 X의 토지를 매수해서 등기한 정은 누구를 물어봤습니까? 요 정까지 넘어간 거 얘기합니다. 악이어서 지금 소유권이 병한테 있다고 보는 그 사례에서 등기가 누구한테까지 갔어요 지금? 정. 그러면 정은 소유권 취득? 선악 불문하고. 근데 취득하지 못한다고 해놨으니까 거짓말이죠. 그래서 기억분 빼고 다 틀렸죠? 자, 4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1번.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했을 때 그것도 일단은 명의신탁이라고 그런다. 명의신탁이죠? 허용이 될지 금지가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명의신탁이 들어가죠. 2번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신탁자를 물어봤어요. 몇 학년 몇 반? 5학년 2반. 수탁자가 3학년 1반이고. 자, 3번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신탁이 요거죠, 요거. 금지된 명의신탁. 그죠? 네, 그래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는 요거죠, 요거 지금 요거.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신탁자는 이 사람 어떻게 처벌받아요? 이 사람 어떤 제재를 받아요? 5학년 2반 이렇게 제재를 받죠? 이 사람은요 3학년 1반 이렇게 제재를 받고 수탁자는 그게 끝이에요. 신탁자는 또 과징금 물리겠죠. 또 이거 실명전환 안 하면 또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겠죠.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 과징금은 동그라미 3번에서 부동산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걸 제가 30%까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까 이게 뭐예요? 범위 안에서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한다. 최고 30%라는 뜻이에요. 4번 틀렸죠?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 등기를 했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어때요? 자, 위법한 명의신탁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등기 명의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해지를 해서 찾아온 건 아니에요. 무효니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5학년 2반이죠. 과징금 물리죠. 과거를 묻는 거니까. 이행강제금은요 이행강제금 물려요? 이행강제금은 언제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실명전환 안 했다고 부과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신탁자가 명의 찾아왔잖아요. 등기 찾아왔잖아요. 등기 찾아왔는데 무슨 이행강제금이요. 그렇죠? 이행강제금 안 때리지. 자, 이게 최근 문제 경향이 동그라미 4번이란 말이에요. 4번에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위법한 명의신탁자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 등기를 했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해요. 실명전환해도 과거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뜯어내요. 그러나 이행강제금은요 부과하지 않는다. 그걸 물어봐요. 최근 시험에서. 또 나올 거라고 이거. 5번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내 실명전환하지 않았다가는 얼마를 뜯기는 거예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죠. 1년 이내에 실명전환 안 하면 10% 뜯기고 또다시 1년 이내 안 하면요 20% 뜯기고 그래서 최고 30%까지 뜯길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이행강제금. 실명전환 안 했을 때 뜯기는 거죠? 네. 자, 오늘 프로 문제들이 좀 어려웠을 건데 여러분들 명의신탁 쪽 부분들은 다시 한번 교재를 찾아가면서 꼭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